다음은요. 전세 사기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거 화면으로 주제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전세 사기범의 호화 생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전세 사기범인데 어디선가 아주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강력한 어떤 의지 뭐 이런 걸 좀 밝힌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쓰신 전세 지옥이라는 책에서 전세법을 개정하는데 이 책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정부가 가만두지 않겠다. 의지를 계속 누누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은요. 지난해 말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이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도 쭉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일단요. 그동안 어떤 뭐랄까요? 단속 어떤 숫자가 좀 나왔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진행됐는데 1,700여 건이고요. 5,500여 명이 검거되고 그중에 481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네. 그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인천에 뭐 미추홀구 전세 사기 이런 거 막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요. 이경민 변호사, 이 와중에 지금 저렇게 특별 단속이 진행되는 와중에 최근에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을 맞습니다. 했다고 하는데 예. 이거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수원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기 대출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예. 만약에 시가 10억 상당의 이제 빌라 건물이 있다고 쳤을 때 예. 세대가 30세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그 시가 10억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예. 9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 치면 이 30세대 전부를 다 묶어가지고 9억 대출을 받습니다. 오. 그럼 이 30세대 전부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9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부분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예. 근데 쪼개기 대출이라는 거는 이 30세대 중에 10세대가 일단은 대출을 3억을 받고요. 예. 나머지 10세대가 대출을 또 3억을 받고 3억씩. 나머지 10세대가 또 대출을 3억을 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대출을 받은 부분이 3억씩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 빌라는 대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안전하겠구나. 전부를 다 대출을 잡았을 때는 9억이라고 보여지는데 쪼개서 대출을 하게 되면 3억이라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받는다고 쳤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한 7억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믿고 이제 들어갔는데 실제 이게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 돈을 돌려줄 게 없는 겁니다. 꽉 차버렸군요. 그렇죠. 공동담보가 다 9억이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쪼개기 대출. 그렇습니다. 쪼개기 대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그 건이 그 수원 전세 사기가 그겁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뢰인 중에 예. 최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게 등기부 등본을 들고 오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등기부 등본을 봐도 사실은 대출 금액이 그렇게 높게 잡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세가액만 확인해 보면 이게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니 이 대출 말고도 다른 대출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대출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시차를 두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때 공동담보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등기부 등본만 봤을 때는 공동담보가 얼마나 다 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될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공인중개사가 이 매물에 대해서는 공동담보가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부 확인해서 일반 이제 뭐 임차인들에게 이런 걸 설명을 해줬어야 임차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험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 이겁니까? 어느 정도 뭐 같이 공범으로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했거나 만약에 뭐 매물을 좀 매물을 이제 넘기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개인도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이윤혁 교수님. 네. 아니 사실 이런 사기나 이런 거 걱정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계약을 맡기고. 근데도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이런 형태가 단순히 그냥 뭐 잘 실수했다가 아니라 가담을 하는 가담한 경우도 거예요. 있다. 처음부터 아예 그 기획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이것은 이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예. 아마 이렇게 그 수원 사기를 포함해서 대형 사기의 피해액이 생기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예. 이와 같이 그 공인중개사가 그야말로 공인이니까 설명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기는커녕 오히려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거죠. 아 이거는 정말 좋은 매물이고 또 이 법상에 의문시 될 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인과 집주인 자체는 아주 신뢰받는 인물이다. 사실은 거꾸로 된 얘기를 허위로 그냥 정보하게 한마디로 되는. 말씀드리면 그 사기범과 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수원 사기에 그 친인척이 그 공인중개사 역할을 했다라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다면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한 거 작정한 아닙니까, 것이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세 사기에 관한 그 범위 자체를 조금 애매하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 민간 영역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자연스럽게 부동산 값이 하락한다든가 예. 또는 이제 그 이자의 은행 이율 자체 대출금 이율이 상당부 상승해서 예. 전세금을 못 주는 이런 형태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여지는 좀 적을 수가 있겠죠. 그 중간에도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그 상황이 볼수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 이제 이처럼 공인중개사 또는 관계되는 그 감정인 등이 허위로 처음부터 시세 조정을 하는 것이죠. 예. 매물가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높게 설정을 해서 이 전세값도 함께 높이 올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이 주택을 예. 구매를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관련된 그 법안에 예. 일정 부분 개정이 지금 상당 부분 필요하다라고 논의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검찰총장 이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냈는데 그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 그냥 중대범죄가 아니에요. 악질 중대범죄. 가담자 전원 법정 최고형 처벌이 되도록 해달라고 일선 검사들에게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이제 구형하잖아요. 그때 최고형으로 그냥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관장 회의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나는데 이제 보시면 압니다. 이게 전세 사기에 관련된 모습이에요. 보시죠. 야, 근데 이거 와서 앞에서 부르려고 끊는데 붙잡고 있지 말고 내려 당당하게 내려 남자면. 제 꿈을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죽고 싶었고, 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이 정말 사기공화국이라는,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썼습니다. 저런 피해자들의 호소예요. 절규죠. 다음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 특별 단속을 14개월 동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검거 숫자도 있지만 추징을 했어요. 정부에서 이제 추징을 한 거잖아요. 돈을. 근데 1,100여 원이거든요. 근데 이용학 교수님, 네. 저 옆에 얘기 보세요. 대부분 근저당으로 빠져나갈 은행 돈, 피해자가 받을 돈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추징을 한 게? 그 결국 이제 그 근저당 민사법상의 그 순위에 의해서
이 액수 자체가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대출이 있으니까. 그죠. 대출의 우선순위가 이제 은행이 먼저 설정돼 있다 본다면 그 순서로 은행은 다 보존을 받지만 은행이 가장 앞선 순위고 그렇죠. 전세금을 내서 거기 사셨던 분들은 뒷순위, 후순위. 후순위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온 것이 없는 이런 맥락인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이른바 그 바지 사장을 또 고용을 이제 하게 되게 되면 그 사실상 그 보존할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없게 되고 또는 이 국세 징수가 돼 있게 되면 그 액수가 또 먼저 빠져나가게 그럼 되다 또 보니까 세금이 먼저 세금이 나가는 나가다 보니까 진작 피해 당사자인 개인에게는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그 특별법에 그 있어서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요건이 까다로운 점 그리고 실제로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바로 피해자에게 보전해주는 이런 제도는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매에 있어서 우선권을 보전해준다든가 뭔가를 좀 또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대출했을 보이는데. 때 뭔가 유리한 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살기에 가장 중요한 돈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조금 어려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윤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있는 금융권, 은행, 그다음에 뭐 세금 때 그리고 남으면 되는데 안 남잖아요. 이럴 경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그 사실 뭐 일단은 민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제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라서 이제 가져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아까 같은 거 10억에서 9억이 대출이면 남은 거 1억인데 그거 뭐 세금 나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이 전세 사기에 있어서는 피해액이 회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전세금을 피해액을 돌려줬을 때에는 양형 기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집행유예가 되든 아니면 형량을 깎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하라라는 게 이제 방침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먼저 이 채권자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먼저 조치를 취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그 가해자들한테 행사를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입법적으로 좀 아니면 국민들끼리 좀 논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영혁 교수님, 이 전세 사기 관해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는 게 전세 사기범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펑펑 쓰고 다닌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잡아올 방법이 그냥 속수무책입니까? 이런 경우는? 방법은 이제 그 인터폴을 통해서 이제 일정한 가액 이상에 해당되는 피해액이 있었을 때 뭐 적색 수배 등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제 금전과 관계된 그 사기 사건의 그 피의자를 다른 범죄 사건보다 우선시해서 관심을 갖고 과연 검거를 이제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인터폴하면 혹시 뭐 테러 뭐 이런 게 또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갑자기.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끔찍한 살해 범죄라든가 또는 그 아동이 대상이 돼서 피해자가 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사기범에 그 있어서는 일단은 또 그 혐의에 관한 이제 입증 자체도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체포영장이 분명히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기에 관한 것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적인 분쟁으로 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제도적으로 방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선순위의 상위로 올라가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정말 검거를 해주겠느냐 이런 부분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부 또는 관계당국에서 설득 이만큼 우리의 전세는 특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개, 홍보 또 함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니 피해 금액도 그렇고 해외 도주한 사기범도 그렇고 이거 듣고 보니까 설명 들을수록 답답해지는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용인 변호사. 그럼 결국에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뭘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공인중개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뭐 쉽게 본인이 확인을 해봤는데 뭐 크게 담보분권이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인터넷에 가시면 등기소에서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했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라. 맞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다세대 주택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담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담보가 더 설정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등기소나 이런 데 가면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체크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등기소에 가서도 공동담보가 확인할 수 있는지를 또 체크하는 예, 게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건 좀 후순위적인 대응이지만 만약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가입이 거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계약 해지를 하는 거를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임대인이 그거 싫다라고 하면 그럼 약간 좀 그거는 뭔가 그렇죠. 뭔가 이제 조금 있다. 뭐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아예 그 물건을 좀 피하시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요청하시라는 거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만 챙기시는 거니까 공동담보 이거 보시고요. 다 떼어보시고 요구를 하시라는 거야. 계약서에 넣으라고. 근데 그걸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이겁니다, 지금요, 핵심은.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기에 대해서 그냥 쭉 한 40분 동안 이어가 봤습니다.